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저번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업이 변호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사람들, 이런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말씀이 가능한 선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벌레님 안녕하세요. 아유, 벌레님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네, 벌레 좋아요, 벌레.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맞아요. 오늘도 책벌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번에는 좀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은 사람을 중점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현실 공포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현실 공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씩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변호사로서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그걸 잘못 생각하고 걱정스러워요. 계신 게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법조인이 겪는 그런 상황이나 우리가 사실 법정에 간다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법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많은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긴 하죠. 변호사법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 그래서 부분이 아닌 그런 음.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겪었던 현실 공포하고 다 제가 겪은 건데, 네.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법고시 준비할 때 겪었던 두 가지 사건, 그 다음 검찰 15 때 겪은 사건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겪었던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변호사 전에 겪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변호사 때 이야기는 들으기 힘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굳혀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쉽지가 않겠죠. 그게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의뢰인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죠? 원래 그런 네. 의뢰인들과 연관이 된 이야기를 해야 원래는 굉장히 실감이 나고 재밌는데, 그런 이야기를 법에 걸리는 얘기를 다 빼면 이게 이야기 스토리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책벌레요. 우선은 어릴 때 얘기인데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아파트 옆 라인에 아버지 지인분 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댁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지인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분노조절 장애의 느낌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아주머니께서. 근데 언뜻 듣기로는 알코올 의존증이셨던 것 같아요. 알코올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이런 말씀을 그 지인분께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학원을 가려고 집에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고 잠시 뒤에 예쁜 크리스탈 컵에 초록색 음료가 들어있는 몸에 좋은 야채를 갈아 놓은 녹즙 같은 그런 걸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주셨어요?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꼭 아버지를 드리라고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엄마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너 학원 가니까 이거 좋다는데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때 순간 찝찝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왕래가 없는데 갑자기 그거 가져왔다는 것도 좀 이상했죠. 사실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근데 엄마가 장하시는 고양이의 그 고양이의 눈으로 쭉쭉 마셔라 우리 딸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냥 눈을 딱 감고 원샷을 했어요. 그리고 학원까지는 걸어서 20분인데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아주머니가 숨 쉴 때 나던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금방 내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가는 게 제가 서점을 그날 들렀거든요. 책을 잠깐 고르고 나오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책방을 나와서 10분만 걸으면 학원인데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이게 찌뿌둥하게 나빠지는 정도로 볼 수 없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분수토 아시죠? 분수토. 팍 나오는 거. 네, 분수토가 정말 2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신 직전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119를 부르고 뛰어가서 학원 선생님을 부르고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막 위세척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왜 아버지를 꼭 줘라고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후로 난리가 났죠, 한바탕 그 동네가. 부모님이 저한테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묻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신고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분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좀 안 난다 이러면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고는 나중에 들었고 그 사건이 들키고 급하게 이사도 가셨어요. 제가 퇴원하니까 안 계신다더라고요, 이 동네에. 그 원인도 모르겠고 부모님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지만 타인이 주는 음료수 같은 거. 네.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는 제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난번 시참 때 말씀드렸던 그 반지하 원룸에서 고시 준비를 할 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한 반년 정도 시간 동안 제가 가위도 눌리고 뭐 이상한 꿈도 많이 꿨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범죄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딱 거기 살 때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일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2개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편하게 지역을 말할게요. 신림 9동, 신림 6동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당시 고시 준비하는 인원들은 거의 다 신림동에 모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준비하던 막바지에는 로스쿨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로스쿨 시행 초기 단계여서 혼란한 그런 시절이었고 카톡도 처음으로 나와서 친구들이랑 단톡방이 막 만들어지던 때였거든요. 저는 독서실은 신림 9동 쪽 독서실을 다녔고 원룸은 신림 6동에 있는 곳에 자리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서실 제 자리에 음료수를 누가 놔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힘내세요. 딱 4글자 쪽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누가 주는 음료를 따지 않은 것이라도 주사바늘로 뭔가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고 친한 사람이 주거나 믿을 만한 상황, 음료수 자판기에서 금방 뽑은 걸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 아줌마 사건 뒤로는. 그래서 독서실 룸에 들어가기 전에 책상 하나가 놓여있는 그 위에 항상 놔뒀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한 달 내내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제가 무뎌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근데 문제의 그날도 물론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사건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의 그날도 공부를 하고 평소처럼 1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0분 정도가 그날은 늦은 거예요. 11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문제가 신림 9동은 밤에 되게 북적북적하거든요. 거기에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림 6동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엄청 조용하고 거기는 원룸도 이제 막 신축이 되는 단계여서 공사 중인 것도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가정집도 많고. 근데 골목을 들어가서 신호등 하나를 건너며 바로 신림 6동인데 골목을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면 저희 원룸이 나오거든요, 길이. 근데 갑자기 술 냄새가 확 덮치면서 어떤 사람이 제 허리에 팔을 확 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 집에 가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요걸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곱씹고 간다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누가 몸에 팔을 두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됐어요. 뒤로 딱 돌아보니까 마스크를 꼈는데 키는 180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보면 뒤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봐도 뒤지겠고 안 봐도 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숙였죠, 푹.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상태로 집으로 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지지지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가는 방향이 건물 공사가 한 2채 정도가 올라가는 그쪽 방향인 거예요. 근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끌려가는 도중에 길가에 그 얇은 쇠봉이 땅에 딱 박혀있고 왜 거기 쇠봉 꼭대기에 세모 모양 이정표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길 가다 보면 그게 보여가지고 지지 끌려가다가 왼손으로 그걸 꽉 끌어안았어요. 팔이 뽑히든 떨어지던지 나는 모르겠고 그거를 놓치면 나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 할 때 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팍팍 잡아당기는데 배도 아프고 팔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힘이 세니까. 180에 건장한 남성분이셔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 위쪽을 막 휙휙 찾아봤어요. CCTV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크크크 거리면서 야 CCTV 찾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엄청 무서운 순간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흥분하던 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흘리던 땀이 싹 마르면서 심장이 갑자기 느리게 뛰는 거예요. 저의 심장이.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거리를 살짝 확보를 한 다음에 쇠봉을 끌어안고 본인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냥. 그 사람 모자, 마스크, 색깔이라든지 바지, 티, 운동화는 뭐고 이런 거를 정신없이 막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뭘 봐? 이러더니 제 얼굴을 손으로 딱 덮으면서 관자놀이를 꽉 누르면서 제 얼굴 위로 올리더라고요. 본인의 복장 파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끌려가더라도 만약 죽지 않는다면 이거를 고소를 해가지고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복장인지 이거를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저는 신발이나 옷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문제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눈 같은 경우에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대한민국 거의 무슨 7할 8할 정도 된 사람의 그런 눈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좀 특이점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 지금도 무슨 막대기인지 모르겠어요. 검은색 막대기 같은 것이 그 가방에 끼워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저거 손 뻗으면 빼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뭐야 이러더니 다시 팔을 허리에 두르려고 하는데 제가 하체 부분을 딱 떼면서 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 예.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목을 말아쥐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죠. 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랬어요. 한 대 치라니까 때리라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좀 의외라는 표정으로 잠깐 침묵을 하더니 제 뒤도 보고 자기 뒤를 딱 보더니 CCTV를 본 거예요. 아, 예. 얼굴을 들이밀면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착수된 영상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빼박이 강력 사건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 사람도 단순히 돌비님도 현시공포에서 들으셨겠지만 칼로 목에 대고 공사장으로 끌려갔지만 그분이 멀쩡하게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강력 사건으로 적극 수사가 안 된 사건이 시들모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아시죠?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있는 쪽에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윤곽상 얘가 나를 몇 대 때리면 야간에 사람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강력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거를 얘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죄를 한두 번 저지른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얼굴을 들이밀 때 제가 마스크를 내렸어요. 얼굴을 봐야 되니까. 예. 얼굴을 봤어요. 그때. 얼굴 딱 봤는데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바지에 손을 넣어서 막 뒤적이는데 딱 느낌이 칼이구나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아, 예. 칼을 꺼내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내리니까. 예. 그래서 그 살기가 느껴지니까 끌려가도 죽고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소리를 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도야 살려주세요. 너 왜 날 때리냐? 칼로 사람 찌르냐?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비명을 질렀는데 예. 제 목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근데 그럴 때는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팍 주저앉아서 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계속 비명을 질렀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반대 골목 쪽에 있는 빨간 벽돌집 2층 그 집에서 난닝구 입은 짱구 아빠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려오셨어요. 거긴 뭐야! 이러면서 오. 집어 던지시면서 뛰어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분이 이 사람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짱구 아빠 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막 뭘 집어 던져 달려오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죠. 제가 그 사람 가방끈을 잡고 확 달려들었는데 팔꿈치에 저를 확 치고 뛰어가고 그 상황이 끝났는데 짱구 아저씨가 따라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야, 너 누구야? 하고 따라가려고 제가 그 아저씨 팔을 잡았어요. 예. 가지 말라고. 아저씨 저 사람 칼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말렸죠. 왜냐하면 칼은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 때문에 뛰어나오신 이분이 다치거나 칼로 찔리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112 신고하고 경찰이 왔고 역시나 저는 겉보기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네. 문제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 옷 입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봤는데 예. 너무 놀랐던 건지 머릿속이 아예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그때부터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신다고 우선은 집으로 데려다 주겠고 순찰을 강화하겠고 뭐 천만다행이고 이러면서 연락처를 넘기고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헤어질 때 막대기를 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에 가방을 껴안은 이유가 가방에 끼워져 있던 막대기를 뽑으려고 지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와, 그 상황에서요? 그걸 뽑았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그걸 드리면서 지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 가방에 꽂혀 있던 거다. 잘 가지고 가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내가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의 재량이니까 수사기관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나중에 이 돈에 또 다른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게 어찌 보면 단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나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범인의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네. 범죄 실행에 착수로 볼 증거도 없고 막대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다만 나중에라도 다른 사건에서 도움이 되길 간절하게 바랐죠. 그때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기도하는 책상에 주저앉고 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목이 쉬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왜 그러냐 피곤해서 그러냐 하시길래 엄마 아무 일도 없었고 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행이다 오늘 아무 일 없었지. 내 딸 어젯밤에 사실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뭉치 큰 괴물같이 생긴 것이 너를 끌고 갔다고. 근데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하염없이 울다가 잠이 깨고 불안해가지고 어머니가 절에서 엄마도 절이신 거예요. 아, 절에서. 예. 절에서 대웅전에서 제 전화를 잡기 받으셨더라고요. 예.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 기도 덕에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섬뜩한 기분이었어요. 야, 이거 진짜 천운이긴 하네요, 확실히. 네, 천운이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제가 저한테. 아니, 예? 그날도 책상에 음료수가 놓여 있었고 제가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 정리는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빨리 털어내야 돼요, 이런 사건들을. 그래서 그날도 무심하게 음료수를 밖에 놔두고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제가 끌려갈 뻔한 일을 겪은 후에는 일찍 독서실을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은 이후의 시간은 원룸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날 역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은 육동적으로 길만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자주 가던 카페가 있어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녀오자 싶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8시 반인가 9시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는 길인데 갑자기 뒤에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살짝 보니까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데 키가 그때 그 사람 키만큼은 아니어서 아 그때 그 인간은 아니겠구나 했는데 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이 길이 원래 뒤에 따라오는 남자가 가던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좀 경계를 하면서 걸었어요. 빠른 걸음. 네. 근데 그때 제 방이 공동현관 기준에서 보면 1층이었고 창문 기준에서 보면 반지하였거든요. 비탈길에 지어진 집이어서 제가 그래서 반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원룸 문을 열려고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미처 닫히지 않은 건물의 현관을 손으로 탁 잡고 문을 확 열더니 갑자기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정신을 빡 차리고 비번을 따다다닥 누르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급하게 따다닥 달려서 제 현관 손잡이 탁 잡았는데 제가 먼저 힘을 꽉 줘가지고 착 잠겼어요. 문이 착 잠긴과 동시에 저는 안에서 그 굵은 쇠 거리 있잖아요. 예. 그걸 탁 걸었어요. 문을 잠근과 동시에 아주 작게 예.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작게 턱 두드리다. 그래서 쇠고리가 걸려있으니까 제가 문을 착 풀었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문을 있는 힘껏 당기는데 당연히 안 열리죠. 걸려있으니까. 복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쾅 하는 거예요. 문은 안 열리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술 냄새가. 예. 근데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차비 좀 그러더라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차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돈 맡겨놨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묘한 느낌이. 왜냐면 제가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 시선 아래쪽에서 프랑크가 보이는데 그게 약간 제가 순간 봤어요. 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 눈을 딱 봤죠. 근데 시시시 웃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자크만 내려가지고 프랑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자크만 내리면 프랑크가 딱 나오게 미리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한숨 쉬면서 야 집어넣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이러더니 손으로 싹 가리기만 해요. 프랑크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샥 가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제 방 문을 안쪽으로 당기려고 계속 낑낑거리고 잡고 있었거든요. 야, 너 손 떼라. 이럴 때 또 뒤로 손을 떼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네 지문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네 인생 끝장이야. 네 바로 구속이야. 너 알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움켜쥐고 도망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까 이제 쓰러진 거죠.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다음날 독서실에 갔는데 그 음료수가 딱 끊겼어요. 그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네. 느낌이 왔죠. 그 후로는 그 음료수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 이래서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게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물공 사건 아시잖아요. 예. 무색 무취의 그 물공 사건은 남자도 많이 당해요. 남자분들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이 당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헐, 예. 그런 사건을 맡은 분도 봤고 그래서 저는 참으로 기묘한 타이밍이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독서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며칠 뒤에. 그래서 얼마 후에 지난번 시들무 때 말씀드린 사건이 터지면서 아예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네요, 확실히. 네네. 그때 제가 만약에 뭐 공사장에 끌려갔거나 짱구 아빠가 오지 않았거나 칼에 찔렸거나 문을 닫지 못해서 그 프랑크가 제 방에 들어와 버렸다면 대체 어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근데 끔찍한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역시 술인 거예요, 술. 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사시 합격을 하고 네. 학업 연수 2년 차가 됩니다. 2년 차가 돼서 법원 시보를 끝내고 그다음 변호사 시보 생활 마무리한 뒤에 검찰청에서 시보를 하게 됐어요. 네. 검찰청에서 한 사건은 여러 사건을 맡지만 그중에 한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내용을 모두 바꿨어요. 그 사건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야간에 나이트클럽에서 지갑을 훔치다가 한 4개 정도를 훔치다가 걸려서 잡힌 사건이었는데 네. 피해자 신문조사를 제가 받아야 돼서 제가 검사의 입장에서 받아야 되니까 검찰청에서 그녀와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그 피해자 역시 본인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을 하는데 딱 저는 고시생 때 겪었던 사건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여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데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술 마셔서 범죄를 했는데 뭐 기억 안 난다는 건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성품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약간 최근에 더 글로리 보시면 그 네. 문동은 씨처럼 목소리가 그런 톤이었어요. 문동은 씨처럼. 네. 신뢰를 주는 목소리.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이나 생활에 대해서도 들었고 친후관계나 주변 환경도 봤죠. 예. 정말 정상적이고 뭐 이런 절도 사건은 뭐 어쩌다 운이 좋지 않아서 얻어걸린 나쁜 사고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뭐 회사 명함도 보여주고 뭐 본인은 원래 클럽 같은 곳에 다니지 않는데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갔다가 뭐 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가방을 편하게 뒤져보고 그랬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막 하는 거죠. 친구들 문자도 보여주고 친구들도 이분 너무 걱정하고 친구들도 야 너 괜찮니? 동훈아 너 괜찮니?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너 참 억울하다 이러면서 일단 뭔가 찝찝하지만 일단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분을 내보내고 피신조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부에 올릴 보고서에 기소 의견으로 내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분이 그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봐줘야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집어넣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심신미약이 강하게 고려된다. 이거를 안 쓰고 싶었는데 정말 강하게 고려됐어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할 때는 뭐에 홀렸는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쓰고 제출을 할 뻔하다가 운이 좋게도 그때 다른 법원 건물 쪽으로 행상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른 시보들이랑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여성 피해자가 나간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제가 자리를 뜬 거였는데 건물 뒤로 나가면 주차장이 있고 바로 그 오른쪽으로 꺾으면 홈이 파여져가지고 사람들이 흡연하던 구역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다른 검찰청 15~3명은 모여서 같이 가는데 네.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오른편 흡연 구역에서 캬캬캬캬 하는 웃음소리가 엄청 그로테스크한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보지도 않고 뭐지 광년이가 하나 있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길을 계속 가는데 속닥속닥 하다가 뭐 연기 어쩌고 이런 말은 들었어요, 제가. 예. 연기가 어쩌고 이런 말이 살짝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막 뒤에 오던 남자 동생 치보가 누나 들었어요? 간도 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니까 뭐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는지 내가 쉽게 걸리겠냐, 내가 몇 번째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저는 어떤 강큰 중생이냐 하면서 봤는데 문동은인 거예요. 방금 저랑 얘기 나눴던 그 동시 와. 와. 그런데 그 말투가 동은이가 아니었어요. 예. 문동은 괴롭히던 애 이름 뭐죠? 연진. 연진이었어요, 연진이. 말투가, 그러니까 얼굴이랑 모습은 동훈인데 말투가 연진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동은이었는데 와. 연진이었던 거야. 그 속에 들어있던 인간이. 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이 사람이 푸드삭 가더라고, 정문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의연하게 제 갈 길을 갔는데 다른 시보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때 정말 내가 겉모습에 현혹됐구나. 내가 아직 하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그 행사를 갔다 와서 사건 의견서를 싹 다 지우고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로 바꿨죠. 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뒤에 그 동생이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네. 아마 제 갈 길을 갔을 거예요. 제가 주변을 다 살피는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검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간 불신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얘 하는 말은 100% 거짓말이다 해서 시작을 해요. 그 증거 오. 하나를 보고 그래 증거 있으니까 이거는 인정해줄게. 또 다른 증거 나오면 이거는 이 말을 인정해줄게.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믿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나왔던 거예요. 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범죄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프랑스랑 영국에서는 음주 후에 저지른 범죄가 있으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봐주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치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판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야, 진짜.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여러분이 검찰청 주변에 만약에 좀 안 좋은 일로 가시게 되면 근무 시간이라도 은근히 그 주변의 수사관이나 시보나 검사같이 그 소속 인력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 통화는 멀리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늘 제 의뢰인들에게 충고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우리 귀족님들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야, 하기야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때로는 죄인을 변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그쵸? 그래야죠. 어쩔 아니면 수가 없이. 피해자를 변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정말 맞아요. 그 안에서의 정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이야기를 다 듣고, 한 번은 그 공무원 얼굴을 칼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머, 예. 그 사건은 제가 맡았다가 사임을 했어요. 아, 예. 그 공무원분을 병문안을 갔어요, 제가. 네.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사임하자. 그래서 사임했죠. 이거는 변호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저의 현시 공포는 여기까지. 야, 오늘 네. 그래도 책벌레님께서 이게 시들모에서 나왔던 어떤 같은 비슷한 사건이었을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변호사를 준비하던 사람이,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도 겪었던 그런 일들로 풀어가니까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다행이네요. 단순 피해자라기보다는 피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증거 수집을 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야, 뼛속까지 변호사가 되실 분이었네요, 보니까. 아유, 감사해요. 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생각하면 손에 네. 땀이 나죠, 사실. 그렇죠. 너무 너무너무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네, 어쨌든 뭐 많은 사건들을 맡으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돈도 벌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일단은 책벌레님께서도 저랑 또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직접적인 진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호사 법이라는 게 있고, 의뢰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비밀이나 사건을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치만 또 여러 가지 아마 이런 사건에 관련돼서 조금 돌려서 아마 이야기는 가능하실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그 프랑크 자식은 도망갔어요. 프랑크는 도망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번에도 책벌레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실 테니까 그때도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